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언제 종전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거 아무래도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 더 나아가서 네. 이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로 이 전선을 확대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 섞인 시각이 생기도록 러시아가 자꾸 행동을 한다 이런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일단 그 중에 하나가 예. 보니까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레이더 기지, 이게 나토 통신 감청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러시아가 지금 칼리닝그라드에 짓는 그 거대한 레이더, 이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어의 탈을 쓴 아주 날카로운 공격용 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깊은 그 역사적 트라우마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나폴레옹하고 히틀러에게 이제 서쪽에서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2차 대전 후에 동유럽의 거대한 완충지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다시는 서방으로부터 침공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러시아의 오래된 그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나토의 그 동진을 수십 년간 벌어졌는데 이것을 러시아 침공의 서곡으로 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서방의 공격 의지가 드러난 정상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와중에 지금 유럽 연합 그 쪽에서 그 의지의 연합이라고 하죠. 네. 그 26개국이 이 러우 전쟁 후 서방 연합군을 3만 명을 투입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로서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런 그 역사적 공포가 바로 칼리닝그라드 레이더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스탈린이 그 탱크로 철의 장막을 쳤다면 푸틴은 정보의 장막을 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레이더의 기능을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슨 아마겟돈이라는 이야기들이 용어가 나오네요. 러시아의 아마겟돈 전쟁. 이게 성경이 나오는 어떤 최후의 지구 멸망 뭐죠?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최후의 전쟁이죠. 네, 최후의 전쟁.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 발언자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런데 그런 정도라면 3차 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저희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3차 대전이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저는 아주 길고 지루한 신냉전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런 이제 핵심을 짚어본다면요. 첫 번째는 외교입니다. 외교적으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강대국들 눈치 보지 말고요. 끌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판을 짜는 설계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의 그 평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우리 없이는 그 이 판을 짤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둘째는 국방인데요. 이제 우리가 북한이 러시아랑 가까워지면서 뭐 포탄을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러시아가 뭐 우리한테 위험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우려할 만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럴수록 AI라든지 드론 같은 그런 첨단 기술 가지고 거의 뭐 한번 도발했을 때 100배의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는 힘을 통한 평화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3차 대전 같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장기적이고 지루한 신냉전 시대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외교나 국방면에서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유럽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를 할 정도로 이제 뭔가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와의 어떤 전면전 이거보다는 예전 미소 냉전 그것처럼 서로 그냥 상대를 감시하고 그런 냉전 상태가 쭉 오랫동안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있을까요? 그 일단은 이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도전을 그런 제압하는 것이 신냉전의 가장 큰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난 것을
비용을 써가면서 이걸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에게도 견줄 만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제 많이 맞습니다. 약해져. 근데 러시아는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지의 연합이 우크라이나라는 그 어떤 중립 지역이 돼야 될 그 지역에 전후에 3만 명의 유럽 방위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명백한 그렇죠. 이제 적대적 그 의사를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이제 핵심적인 적대 세력으로 러시아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휴전 혹은 종전 이후에 거기에 머물게 될 그 나토군. 예, 예. 네, 이것을 상정해서 적국으로 상정하고 그 관련된 모든 감청부터 그 볼 수 있는 모든 걸 해나간다. 예, 이런 예. 그러니까 적국 상정을 했다라는 거군요.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그거는 현상적인 측면이고 근본적으로 칼리닝그라드 기지를 동원해서 뭐 정보전이나 전자전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나토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분열시켜서 각계격파하겠다. 저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이 이제 정보를 커버할 수 그게 있는. 일종의 이제 요즘 최근 군사적 용어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탱크 몰고 그 평원으로 진격하는 그런 형태의 3차 대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서로 상호 핵전쟁이 돼서 공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은 그래서 제가 3차 대전 같은 아마겟돈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만 러시아가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그 유럽을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지금 칼리닝그라드 같은 그런 기지가 수단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이 오래 지속이 돼서 예. 지금 국력이 많이 소모가 됐잖아요. 많이 소모됐습니다. 러시아가 과연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만한 능력, 경제력, 군사력이 있느냐?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면서 군인이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이제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네. 전면전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뭐 기갑 차량만 1만 대 이상 파괴됐고요. 뭐 경제적으로도 한계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규모 전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나토의 분열과 그 해체를 노리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나오는 뉴스 보니까 이 칼리닝그라드가 수년 전서부터 계속 그 위험지대로 이게 떠올랐었군요. 그럼요. 예, 여기 예, 무슨 예. 뭐 러시아는 극초음속 뭐 전투기 뭐 배치를 했다. 예. 뭐 폴란드에서는 뭐 여기에다가 또 군사기지를 근처에다 설립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뜨는 거 보니까. 그게 발트 함대 그 본부가 거기 칼리닝그라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요충지인데 그 이러한 어떤 그 감청, 이 통신, 이러한 기지국을 가지고도 또 다른 형태의 서유럽을 위협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유럽이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만약에 러시아하고 붙게 되면 이제 우리 무기로 예. 싸우는 건데 그러다 예. 보면 우리가 또 뭐 후속 뭐 탄약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 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네, 수출을 하든 예. 그러다 보면 러시아는 또 우리 이거 좀 되게 복잡해질 것 같은데 안보가. 오히려 그런 이제 좀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직접 뭐 러시아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러시아가 좋은 관계가 되고 군사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폴란드랑 사실상 무기 공급을 통해서 사실상의 준 동맹 관계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오히려 지금 그 러시아가 우리 눈치를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그 여러 가지 군수와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까봐. 예.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랑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러시아로서는 네. 모든 거를 희생하더라도 한국하고 이제 경제 관계를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 에너지 시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이런 밥줄이 끊긴 상황에서 새로운 대체 시장을 동아시아 시장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러시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가스 간의 그 최종 목적지를 부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 웬만해서는 모든 걸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러시아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요번에 그 전승절 기념으로 예. 그 북중러 예. 3개국이 정말 무슨 아주 땅땅한 그 우애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예. 아주 하나 같은 모습. 그래서 과연 이걸 흐트러 놓을 수 있을까? 미국이 요즘 하는 정책 때문에 예. 관세라든가 예.
동맹국들도 약간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가운데서 이 세 나라가 똘똘 뭉치면 과연 미국의 의도가 먹힐 수 있을까? 중국을 고립시키는 이런 의문들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국 관세 정책으로 동맹국들이 이제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이제 반발하는 그런 거는 비하면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의 그 상호 모순 관계가 훨씬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악순을 해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마 절대로 세 나라가 군사 안보 동맹으로 격상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큰 판이 이제 바뀌기 직전입니다. 지금 상태가. 네. 이런 상태에서 그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각자 이득을 챙기려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잠깐 잡은 그 전술적 파트너십 정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각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없다. 미국에게.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받기 때문에 이런 시각,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북한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해 있죠.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에 중국이 그렇게 지원했는데 지금 러시아랑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번에 전선들 가서도 경제 그 관료들만 데리고 갔다고 하거든요. 북한은 중국한테 사실은 다시 또 손을 벌리는 그런 입장이고, 저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 그 겉으로는 지금 큰 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지금 누구보다도 더 이런 그 큰 빅딜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 러시아의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이 러시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러시아는 이 아마겟돈 이라고 표현되는 전쟁과 관련된 어떤 이런 그 분위기는 이 나토를 포함한 이 유럽에만 그치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 뭐 북한도 동맹 국가니까 서로 이런 어떤 전 세계 뭐 이런 아시아까지도 넘어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아마겟돈은 뭐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아마겟돈은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한 표현이고, 러시아는 아마겟돈 3차 대전을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 대해서만, 유럽이 항상 언제나 근심거렸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 전쟁 같은 정도를 하는 정도고, 러시아의 큰 정책은요 동방 정책. 그러니까 러시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대안을 동쪽에서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제 뭐 시비를 한다는 거는 러시아로서는 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렇다면 그 하이브리드 정책으로 표현되는 어떤 적대적 정책, 이것은 우리 쪽에서 펼치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친화적인. 유럽에서 공격적인 그만큼 우리 쪽은 손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